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휴장을 지내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는 첫날부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하락하긴 했지만 나스닥은 상승했고 암호화폐도 강보합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사실 주말 동안 4%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시보다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말 동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부채 한도 협상이 절차상으로는 타결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세부 내역 중에 중요 내용만 보자면 우선 부채 한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부채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연간 최대 1%만 증액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려고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표결은 미국 시간으로는 31일입니다. 다만 의회 통과에 있어 난항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장 초반의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후반부에 다시 리스크가 커지는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시한이 일주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만큼 결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오히려 의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 한 번 더 펌핑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채 한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달러는 하락했고 동시에 채권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미국 채권의 위험도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자율도 내려간 것이죠. 특히 오늘은 소폭이지만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올라갔는데 금리 전망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분명하게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따라 향후 긍정적인 예상과 부정적인 예상이 동시에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위험 자산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왔던 흐름이죠. 반면 중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금 반년 정도를 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돈으로 자린고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규 부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줄어들었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대량 발행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채권이 대량으로 발행되게 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격과 반대로 가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할 수 있는데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자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시중 유동성이 재무부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미국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도 생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호재인데요. 골치 아팠던 부채 한도 리스크가 다음 대선까지 사라졌고 재무부의 부채 증가는 결국 달러의 대량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더욱 빨리 떨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채 한도 외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요일에 연준이 발행하는 베이지 북과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여전히 강한 고용으로 인해 물가가 내리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 예상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0.1%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 위험 증가로 악재지만 지금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3.6% 정도가 나와주면은 시장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AI 열풍에 힘입어서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 애플은 전고점 겨우 1% 밑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는 부채 한도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과 함께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아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마존도 무려 1년 6개월간 지속되었던 하락 추세를 의미 있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때 붐이 일었던 온라인 쇼핑이 엔데믹과 함께 약발이 떨어지자 늘어난 비용으로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가 오히려 적자 전환되면서 약세가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AI 열풍의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다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대부분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앞으로 더욱 고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그런 AWS에도 엔비디아의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자가 누가 되던 AI를 위한 반도체 칩셋을 제공하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죠. 이런 기대 속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사상 최초로 $400를 돌파하며 장중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기업으로선 최초죠. 지금은 시가총액이 조금 줄었지만 메타와 테슬라가 걸었던 길을 지금 엔비디아가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는 고성장 기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선배인 메타와 테슬라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드디어 종가상으로 $200를 재돌파했습니다. 비록 후반에 시장 분위기와 함께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200라는 앞자리가 바뀌는 저항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뛰어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의 추세가 확실하게 강세 모멘텀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시장에 온갖 악재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강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주가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반전되었음을 암시해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기업 가치 대비 가장 심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테슬라야말로 최고의 AI 기업 중 하나라는 부분입니다. FSD가 완전히 개발이 되고 대중화되어서 현재 7% 정도에 불과한 채택률이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현재는 절반 정도밖에 잡히지 않는 FSD의 매출이 100%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익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80%도 넘어갈 것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수익도 지금 거의 마진율이 80%죠. 그렇다면 현재 $40,000 정도인 차량 가격에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만 $12,000가 추가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출이지만 이거는 순이익입니다. 마진율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딱 봐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암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현재 가격은 심하게 이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살 때이고 언제가 팔 때인지.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 오늘은 강보합이었지만 부채한도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주말 동안 4%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역시도 현재 가격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는 해시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합니다.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 생산물의 가치는 함께 증가합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채굴 난이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채굴 난이도는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함께 증가합니다. 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 다른 말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2021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약세장과 함께 가격이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위한 컴퓨팅 파워는 오히려 계속 증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격은 떨어지는 가운데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자산이 가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면
이때만한 기회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보유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상품, 그 중에서도 화폐제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치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주식과는 전혀 다른 화폐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 비율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5년 이상 보유한 초장기 투자자인데요. 그런데 이 비율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4년 주기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비트코인을 사이클과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30%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화폐제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거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너무 거대하여 말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잘 모르겠다면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20년 전에 애플, 아마존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고 10년 전에 넷플릭스, 테슬라를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금이라도 사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를 사람은 계속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부채 한도 리스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내로 의회 통과 사인이 나오면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금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채 한도에 눈이 팔려 있는 동안 금리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여러 변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부채 한도 리스크가 사라진 것에 대한 환호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금리의 측치가 이렇게 높아졌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야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란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약간의 금리 전망치 차이 때문에 시장이 몇 달간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본질 곁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면 참 심플하고 쉬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경험하고 훈련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체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우리는 오늘보다 더 잘해낼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